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조영구 씨를 이제 사실 이제 한 주간 이제 쭉 내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독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그 방송을 보시는 주식편을 이제 기다리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영구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지금 조영구 지금 있잖아 무슨 한풀이 저거 있잖아 방송 저 완전히 저 구제불능인데 저 얘기를 왜 듣고 있냐고 그래서 막 그렇게 사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저 조영구 씨 때문에 기사가 엄청 많이 났고 조영구 씨하고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왜냐면 제가 또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또 형수도 알고 뭐 아이도 알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영구 씨가 이제 주식으로 21억을 날렸고 근데 이제 날린 건데 거기에 뭐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주식으로 이제 21억을 이제 날린 거잖아요. 뭐 근데 어쨌든 간에 30억은 돈을 빌려줘서 아직까지 못 받은 거지. 근데 그걸 빌려준 돈까지 날린 것처럼 해서 무슨 51억 조영구 뭐 망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자극적이네. 그렇죠.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21억은 어쨌든 간에 뭐 주식에서 이제 뭐 사실 날린 거 맞는데 사실 이제 30억 정도는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채무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채권자가 돼서 이제 빌려준 건데 그 돈이 이제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 뭐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망한 것처럼 해가지고 조영구 뭐 51억 무슨 뭐 깡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형수한테 엄청 한 소리 들었다 그러더라고. 이거 밖에 나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게 좋은 얘기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뭔 자랑이냐 지금. 그렇지.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네 남편 망한 거 아니야, 네 집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형 미안해. 괜히 또 나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말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또 그 형이 또 그러더라고. 아이 괜찮아. 뭐 어차피 내가 원해서 나간 거고. 한편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기가 돈을 엄청 많이 번 줄 안대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뭐 영국 클린도 하고 영국 클린이 뭐 또 조영국 거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뭐 행사 많이 하고 또 뭐 주식해서 얼마씩 날렸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 줄 아는데 이번에 51억 작설을 놨다고 기사가 많이 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치근하게 봐서 도와주려고 하고 술을 사주려고 하고 뭐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완전히 뭐 사실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열심히 살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또 약간 긍정의 효과가 약간은 미비하나마 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30억 빌려간 사람들은 갚아줘야겠다. 아니 근데 힘든데.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사실 이제 그 저기 전처 때문에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한동안 저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기사가 나면 사람이라면 그렇지. 돈을 이 상황에서. 꿔달라고 하다가도 사실은 그게 목구멍까지 나갔다가도 이게 들어가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고 근데 또 그중에 또 정말로 그 독사 같은 인간들은 야 그래도 얘가 아직까지 돈이 있나 보네 하면서 이제 야 너 있잖아 31억 정 남도 꿔줬는데 나 이렇게 친한데 나 몇백도 못 꿔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반면에 이제 갑자기 제가 재테크의 신으로 우리 집안이 갑자기 무슨 뭐 김구라자 글이 2.5억 투자해서 무슨 10억 대박 뭐 이래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부동산 편에서 한번 또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저도 사실 근데 까지긴 많이 까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옛날에 뭐 이제 천원 땅부터 해서 뭐 제가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인천 청라 그리고 이제 식사동 진짜 부동산으로 해서 진짜 정말 작살난 게 많은데 요번에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제 주식 수익률이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한참 좋았을 때가 이제 300 한 3, 40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떨어진 것처럼 지금 이제 290에서 300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한 14년간 인고의 세월을 거친 끝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당장 뭐 이게 1, 2년 사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나저나 정말 지난주 아주 뭐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지지난주 사실 이제 유튜브 이제 주식 콘텐츠에서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일단은 사실 AI 거품론이 사실 이제 월가를 좀 사실 이제 엄습해 왔다가 사실 그 엔비디아가 그래도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살짝 반등을 했다가 또 알고 봤더니 이게 매출의 어떤 그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약간
뭐 외상으로 많이 준 느낌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가 있어서 아직도 이제 거품론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AI 버블과 관련돼서는 일단 주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팔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아주 옛날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률이 났는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은 이쪽에 투자한 적이 없고 근데 뭐 여러 이제 펀드들 쪽에서 투자를 워낙 싼 가격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 줄일 수 있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터 틸이라고 대표적인 또 헤지펀드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 팔았다고 난리인데 이분이 엔비디아 팔아서 뭐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샀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팔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하는 업체를 샀으니까 AI 쪽에서 종목을 바꿔 탄 거지 AI를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1차하고 이제 종각에서 2차 하는 건데 그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인데 그걸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예전부터 보면 뭐 주가가 뭐 10배, 뭐 100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하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이 회계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현형 비현형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3년짜리를 왜 6년도로 늘려서 감가상각을 하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매번 우리가 옛날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잖아. 업그레이드 해준 거 정도가 마음에 안 들어? 새 거 사. 성능이 넘사벽이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뭐 핸드폰도 아주 옛날 것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2, 3년 정도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최신 기능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늘렸다고 해서 이게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3년, 6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 회계상 투자라는 게 한 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안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번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한 해에 떨어내면 그러면 그 해 실적이 완전히 망가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의 그 연속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용 연수라는 걸 해서 해당 설비의 내용 연수가 뭐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은 지금 다 나갔지만 무슨 얘기겠어요? 네, 회계적으로는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비용을 털어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그 마이킹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약간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뭐 100회를 출연하기로 했는데 내가 일단 돈은 먼저 받고 대신 그쪽에서는 어쨌든 100회분을 어쨌든 간에 뭐 나눠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장부상으로는.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근데 그거를 약간 요즘 같은 때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런 이슈까지 이제 끄집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3년이면 망가지는데 왜 6년으로 했느냐인데 6년이 지나도 안 망가졌는데 그러면 왜 3년이라고 굳이 3년에 해야 되느냐라는 반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나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그와 관련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문제도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직접 받지 않고 매출 채권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은 돈이 안 도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돈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돌다 보니까 지금 샘 알트만 같은 돈 못 버는 AI에다가 거기다가 돈 넣어가지고 우리 집 다시 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돈이 없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매출 채권으로 뭔가 메꾸고 있는 듯한 흐름이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75% 이익률이 나는 회사한테 매출 채권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큰 흐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좋게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이게 AI 흔들리면서 삼성전자 이런 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업체들이 여전히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쪽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떨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붙어가는 혹은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구글도 붙어가고 뭐 오픈 AI도 붙어가는 삼성전자나 SK 실적이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거기다가 미국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목은 뭐 시장의 차이도 있지만
너무 싼 형편이다. 그래서 저는 뭐 뭐가 다시 싸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죠. 물론 시장 차이가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싸고. 네네네, 밸류에이션이. 그다음에 이제 종목도 싸니까. 저평가됐다는 거죠. 네, 내년도에 삼성전자 100조, 지금 뭐 하이닉스 80조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위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총알을 파는 회사인데 그 이제 총알을 가져다가 총을 쏴야 되는데 뭐 사실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사실 이제 그 AI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AI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AI가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라는 아,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구글 제미나이 3가 오픈 챗GPT 5.0보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구글은 최근에 마구 삽니다. 지금 그 이제 워렌 버핏이 손을 놓긴 했지만 워렌 버핏의 펀드가 7조인가를 구글을 최근에 산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터 틸이 또 이 종목으로 옮겼고요. 구글은 최근에 주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제미나이 같이 서비스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쪽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직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은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킬러 앱이라든지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그 정도도 감당 못할 정도로 소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런 쪽이 어려운 상황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제일 큰 데이터 센터가 지금 SK가 만드는 울산에 만드는 7조 가량의 100메가와트 물량을 만든다고 하는데 UAE라고 하는 국가가 7기가와트 70배짜리를 만든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순방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건 뭐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UAE가 그동안은 엔비디아 걸 못 샀잖아요. 중국과 더불어서 중동이 못 샀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으로 가면 다 중국으로 빨려간다고 해갖고 중동으로도 안 팔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보다 70배 큰 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가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원래 계속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밑에 서비스를 하려는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7 밑에 돈 별로 없는데 최근에 채권 막 발행해서 뭔가 GPU 사다가 이 서비스 하려는 애들, 대여 서비스 하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최근에- 누구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에서 AI 쪽으로 옮겨서 하려다 보니까 최근에 이 오라클 쪽에 뭔가 신용 지표들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이런 업체들은 나중에 정말 2, 3년 내에 돈 못 벌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까지 위험하다? 이건 너무 나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관세 때문에 이제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약간 좀 침체된 뭐 이런 영향들도 있다고 제가 우리 저 미래에셋의 장이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돈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 예능을 하면요.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주식 방송 얘기를 하잖아. 내가 주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에 뭐 제가 이제 뭐 330% 정도 먹었다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장의사라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요즘 이렇게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조금 이제 정리하고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제 그 양반 얘기가 주식이 상투에 파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깨만 팔아도 잘 파는 건데 사실 진짜 이게 시장이 위험해서 그런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들이 나오는데 이건 항상 있었던 노이즈고 근데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그 노이즈가 무서워서 이걸 뺀다? 이거는 뭐 주식이 어떤 그 올바른 그 매매 기법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물론 그때 내가 무슨 진짜 영적인 뭐가 꽂혀가지고 안 돼요 당장 파세요 라고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항상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래서 항상 10% 정도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낙폭이 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내가 아 그래요 라고 했는데 역시 한 10% 이상이 빠졌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담대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방송사 CP 전화했더니 갑자기 막 앓는 소리 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형 그게 아니라 뭐 올해부터 해서 뭐 내가 알토랑 같이 계속해서 코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 해서 열심히 모아한 게 한 방에 다 날라갔다고 그래서 또 우는 소리 하더라고 근데 우는 애들은 항상 울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러냐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약간 좀 담대하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조영구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조영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그 댓글 중에 제가 잠깐 본 거 연예인 걱정하지 말아야지 저러면서 조영구는 돈이 많어 조영구는 뭐 서민 코스프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조영구 씨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냐면 이런 급한 마음을 먹지 마라 이렇게 정말 조변 섞게 하고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그게 메시지지 무슨 뭐 조영구 제가 무슨 뭐 이미지 메이킹 해주고 그럴 생각 전혀 없었고 조영구 얼굴에 뭐 똥칠하려고 한 것도 없었고 이런 걸 통해서 주식에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망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또 갈아타거나 뭐 징징대고 울고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시장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그런 깊은 뜻이? 그럼 그런 거 없이 그 방송을 해? 아이 다시 봤네? 그럼 안 돼. 아 그렇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방송한 지 지금 30몇 년 됐는데 내가 옛날에 진짜 뭐 잔챙이로 살았지만 언제까지 잔챙이로 살 거야? 안 그래요? 옛날엔 잔챙이였어요. 근데 사람이 진화라거나 최소한 퇴보하지는 말아야지. 그럼요. 그잖아? 엄청 진화했네. 그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물론 운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돈 많이 잃었었어요. 제가 작살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저는 남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종영이 안 그러니 내가 날아갔을 때도 너한테 많이 울어. 일반 사람 같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맨날 전화하고. 비상장? 그리고 옛날에 있잖아 내가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방송에 많이 나왔던 옛날에 이제 그런 펀드 상품을 파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근데 나 그분이 권해서 했어 그 당시에. 근데 나 한 8천 정도 했거든. 펀드를 산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때 뭐 연예인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때문에 했는데 가지고 계속 징징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원금을 보전 받았어. 나는 근데 징징 안 됐어. 왜? 내가 투자한 거잖아. 그렇죠. 그잖아. 그래서 나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했어요? 회복은 못했지.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포함이 돼서 지금 어쨌든 수익률이 290% 가까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은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그 종목만 믿고 가시면 근데 다만 이 상황이랑 별개인 종목들 있잖아요. 조영구가 갖고 있었던 그 무수한 종목들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기업이어야죠.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인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보니까 오늘 또 S-오일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종유한테 문자를 넣었죠. 야, 지금 어떻게 보면 뭐 8%, 9%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S-오일 지금 뭐 좀 사야 되냐?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김종효 얘기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고환율 때문에 어쨌든 간에 원자재 들어오는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조금 이제 주는 거 외에는 사실 S-오일이 갖고 있는 그런 원대한 어떤 그런 비전 같은 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오늘 조금 좀 들어갔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환율 위험이 큽니다. 네, 지금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환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내 돈하고 남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질 실효 환율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양 국가의 물가 수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환율을 볼 때 물가 수준까지 고려해서 단순한 환율 변화 말고 좀 입체적으로 보는 거네.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한 환율인데 지금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는 원화가 최저치다. 아하. 이제 지금 뭔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봐라. 환율 심상치 않다. 주식 망가진다. 뭐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정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이 당연히 이제 불편한 환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포인트. 원화만 무너졌느냐? 엔화도 많이 무너졌던데. 엔화를 쫓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원화가. 원래는 위안화 추종성이 좀 더 강했는데 작년부터는 엔화 추종성이 강해지면서 아시아 대표 통화가 엔화가 됐고 엔화의 흐름에 자꾸 붙어가는 모습이에요. 커플링 현상.
네, 물론 엔화보다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같은 방향성으로 전 세계 통화가 모두 약세로 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건 환율로 인해서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비싸게 팔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플러스 효과는 이미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가는 걸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지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 요인. 기업이 그 수출을 막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걸 원화로 안 바꿔요. 그렇다고 하대? 네, 왜냐하면 당장 미국에도 투자해야 될 것도 있고 수출 대금 뭐 결제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 국내 그 한국 계정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었는데 이거 원화로 안 바꾸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몇 배 이상으로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삽니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이 자꾸 달러 매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 수지 적자를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일본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국내 아무리 뭐 저기 뭐 K 뭐 이래가지고 온다 한들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행 수지 적자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수지도 적자에 그 다음에 경상 수지는 흑자가 났는데 이거를 원화로 안 바꾸니까. 아하. 그래서 정부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치인데 얼마 전에 그 에이펙 하고 나서 7대 그룹 수장들 불렀잖아요. 그때 이제 모두 발언하고 조금 이렇게 공개로 한 다음에 닫아놓고 이제 뭐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회의 안에 분명히 이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바꿔라. 기업들이 들고 있는 거 좀 해라. 우리가 아니요 매년 200억 불씩 계속 밀어내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바꿔라. 그러면 우리의 전체 외환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커버가 상당 부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1대1로 맞추진 못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 투자하면서 들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라는 압력을 분명히 넣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또 오면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연기금액에 압력을 직접적으로 넣은 건 아닌데 연기금이 지금 해외 주식 엄청 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익 엄청 났거든요. 이거를 줄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연기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미국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데 우리가 달러 부족하다고 그걸 정리하라고 하면 국내 주식 투자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국내 주식으로 돌리지 않고 그 금액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달러 채권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국내 채권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동안 사실 외국 주식에서 이제 많이 이익을 본 거를 이쯤에서 좀 줄이고 다른데 이제 안정성 있게 채권이라든 이런 데를 좀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연 7%에서 8% 정도의 수익률만 내면 크게 무리 없이 계속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매년 그 정도의 수익률을 못 내다가 최근에 미국 주식이 완전 폭발하면서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완전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수익률이 전 세계 내놓으라는 펀드에 대비해서 엄청 떨어져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 편입 비중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수익률이 완전히 되고 올라간 거죠. 거네. 그럼 그건 잘한 거고. 근데 현재 지금 구간에서 미국 주식도 약간의 뭐 변동성도 생길 수 있고 하니 현재 구간에서는 이익 난 부분에서 줄여가는 것 자체는 크게 또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환율의 미세 조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환율이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 정부와 기업 쪽에서 약간 스무딩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AI 이제 버블과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우려들이 있는데 근본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때 갑자기 뭐 공포감에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고 먹었다면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현금화하는 게 나쁘진 않다. 좀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일정 부분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전체를 내려올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종효가 만약에 이제 권한다 이거야.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해외 주식이 이렇게 어쨌든 내가 먹었는데 지금 약간 좀 흔들려. 근데 이게 약간 변동성이 클 것 같아. 이럴 때 김종효 같은 경우는 한 100이면 어느 정도로 이제 약간 좀 현금을 어쨌든 팔아서 현금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20% 정도는 현금화할 것 같고요. 20%. 그 20%의 대상 종목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아닙니다. 소위 M7에 속하는 종목은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고요. 팔아야 될 것은 최근에 국내에도 이제 막 이런 쪽에 미국 주식 연구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미국도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개별 종목을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고수익 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식 같은 것들. 네, 뭐 밈주식일 수도 있고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패러다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군들을 새로 발굴해서 이제 고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종목군들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얘기 있고 S-오일이 많이 갔었는데 S-오일이 조금 빠졌습니다만 S-오일이 이제 이번에 빠진 거는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러우 전쟁 끝날 것 같다는 얘기에 빠진 것도 있고. 러우 전쟁 그 이슈는 뭐예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서 공급을 다시 좀 늘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우 전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석유 시설이. 근데 전쟁 끝나면은 그 석유 시설에서 다시 또 이제 막 생산 막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공급이 그다음에 늘어난다? 오늘 유가 빠진 것도 있고. 그냥 고환율 때문에 오른 거고 S-오일이 어쨌든 환율보다는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가서 오른 거죠. 그때 이제 정제 마진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계속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정제 마진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 빠진 거는 유가 급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끝나면 아마 러시아 쪽에 석유가 다시 또 공급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유가가 또 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줄 수밖에 없으니 왜냐하면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간 게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비싸게 사실 팔아야지 남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김종현한테 오늘 S-오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김종현가 환율 때문에 그랬는데 환율 영향도 좀 있고. 유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군요. 유가가 오늘 떨어져서 급락했어요. 그래서 환율하고는 큰 상황이 환율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만큼 많이 붙여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을 줄이지 않으니까 아니 그 환율과 상관이 없는 게 정제마진이라고 하는 거 석유 수급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신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들고 있는 석유 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고도 항상 분기마다 시가 평가해야 되거든요. 내가 산 가격하고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 얘기가 이제 제가 오해를 뭐 잘못 이해했던 거고 S-오일은 어쨌든가 유가 급락이 급락의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세일의 기회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저희는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가 6만 원대 초반이니까 여전히 뭐 가격에 있어서 이 정도 가격 빠진 걸 가지고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더 담을 때는 맞죠. 대신에 더 담았을 때 그 매수 단가가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사실은 OCI가 많이 빠졌어요. 네. OCI가 많이 빠졌습니다. 확 올라가다 OCI가 좀 변동폭이 큰데 OCI는 왜 그런 거예요? OCI는 최근에 이제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 쪽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방향성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부 쪽에서도 밀고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OCI 추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파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핵심은 중국이 고조조정하고 있는 것과 플러스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 시황의 변화는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보유하시거나 더 빠지면 더 사셔도 된다. 다만 여기서 더 사는 핵심 포인트는 내가 산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더 사야지 내가 산 가격 위에서 사서 가격을 끌어올릴 이유는 전혀 없다. 요거는 이제 평단가를 이제 어쨌든 10만 원 미만으로 갖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뭐 10만 원, 9만 원대 후반 요 정도였으니까 저는 그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내 어떤 그런 태양광 종목들이 급등락하면서 이제 같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제 급등락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미국 종목이랑 은근히 붙어가더라고요. 원래 뭐 붙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또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 HL 만두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얘가 아주 기세가 좋더라고. HL 만두가. 네, 뭐 그때 2주 전에 말씀드렸던 HL 만두하고 신세계 둘 다 모두 많이 올랐는데요.
뭐 신세계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짧게 한 2, 3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한 25만 원 내외인데 굉장히 빠르게 근접하다가 오늘 조금 조정받았는데 저는 뭐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HL 만두는 제가 보는 가격은 PBR 한 배에 5만 5천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4만 원 이하에서 사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위에서 추격해서 사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인식 변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면 지금도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로봇, AI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 너무 싸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그렇게 변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식의 변화인 게요. 이 삼류 이미지를 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연예인들. 방송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저거 저 쌈마이야, 아 저거 저 낚가야 이러잖아. 그거 정말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사실 이제 뭐 옛날 배우로 말하면 뭐 돌프 룬드그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돌프 룬드그렌, 로키포. 돌프 룬드그렌 이런 사람들 그냥 B급 영화에 나온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의 스텔론급의 어떤 이미지로 가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안 됐지. 결과적으로 안 됐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제이슨 스테덤 같은 경우도 사실 액션 그 사람 이미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진짜 A급의 탑 클래스의 어떤 더 왁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클래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B급 이미지 벗어내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HL 만두하면 우리는 만두하면 진짜 그 한라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정종 회장 동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애 아니야라고 3, 40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네가 저희 로봇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쪽에 진짜 진심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 로봇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주차 로봇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 주차장에서 옆으로 이렇게 개처럼 이동해서 막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2톤 이하의 차만 가능하지만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또 한번 얘기될 거긴 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지만 미국 차 수입이 우리가 원래 5만 대거든요. 그거를 풀고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우리 미국 차 3만 대도 수입 안 하거든요. 안 팔리지. 누가 사냐고. 근데 이거 왜 하고 갔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미국에서는 되고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물론 미국도 전체는 안 되지만 FSD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FSD를 테슬라가 풀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차는 FSD를 못 해요. 근데 미국 차는 미국 안전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차를 조금 싸게 할인해서 만약에 갖고 들어오면 모델 3나 이런 것들 대거 우리나라에서 FSD 풀고 우리나라에서 돌릴 수 있거든요. 테슬라?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데 미국의 안전 규정은 그대로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GM의 슈퍼크루즈라고 미국의 자율주행을 미국에선 되는데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근데 슈퍼크루즈도 우리나라에서 풀었거든요. 슈퍼크루즈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되는 차가 캐딜락 딱 한 차종이에요. 그 캐딜락이 몇 대나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리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슈퍼크루즈를 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싼 차를 우리나라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만두랑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부품 공급하거든요. 양사에 다.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GM에도 부품 그래도 미국 차는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옛날에 캐딜락을 샀었거든. 옛날에 캐딜락 제가 CT6 샀잖아. 가오는 있어. 근데 감가상각이 무지하게 떨어져. 사는 순간 떨어지는 차야. 그리고 감가상각의 극이 있어. 캐딜락 CT5V 있잖아. 이거는 1억 4천에. 그거는 있잖아. AMG 같은 거야. 그렇죠. 벤츠로 말하면. BMW M3죠. 아무도 사는 사람 없어.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만족으로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캐딜락이 잘 안 팔리는 차지. 에스컬레이드 빼고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김종현 씨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형님 생각을 달리셔야 될 게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9월 달 우리나라 전체차 판매 2위가 테슬라 모델 I예요. 테슬라니까. 근데 테슬라가 미국 차랑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차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만도가 좋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캐딜락 사라고? 아니 김종효가 여기서 이제 말을 줄이고 왜냐면 항상 김만이 뭐라 그래 녹화 시간 줄이자며. 아, 맞네. HR 만도가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공급을 해서 좋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좋고 로봇 관련해서도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AI 자율주행 관련주로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아무튼 좋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에 이상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건 가고. 현대차는 어때요? 현대차 지금 조금 빠졌거든, 주저앉았거든. 킵고잉. 킥고잉인데 지금 김종효가 지금 한 28만 원 목표액이었는데 그건 이제 수정했고 요즘 한 25만 원대로 주저앉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단가가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24만 원, 25만 원 위로 올라가면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22만 원, 23만 원 정도까지 된다면은 그 정도 물량까지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 자,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입니다. 확실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알맹이 있게 매주 부동산 소식, 주식 소식 전해줘도 연예인이 망한 얘기는 못 당합니다. 연예인 망한 얘기 제일 재밌어. 그렇지. 독일 그 속담 중에 샤덴프로이데라고 해서요. 뭔 말이에요? 의미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 외국 사람도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샤덴프로이데가 남이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내가 이제 뭐 기분이 좀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조용구 씨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주식망에 솔직한 얘기로 부동산망에 거기다 또 빌린 돈도 뜯겨 뭐 이러니까 아주 3종 세트 3박자를 다 갖춘 거고 또 표정도 우울하지 감정 기복도 심하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연예인들 다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기 말이야 그 저희 아들이 방송 활동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엄마 관련해서 이제 뭐 돈을 조금 이렇게 좀 조금 이제 헛되이 날린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저도 많이 날렸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들이 이제 기사가 뭐 이제 몇 개 났더라고. 나 근데 그게 기사가 크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저도 이제 항상 방송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기사가 되겠거니.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핵심은 조용구였어. 근데 어쨌든 근데 조용구보다 김구라고 사실은 거리가 지명도는 훨씬 높잖아. 김구라 경제연구소를 많은 기자분들이 어쨌든 걸어놓고 있다가 그동안 사실 기사 하나도 안 나다가 뭐 내가 금해가지고 돈을 벌었네 무슨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15년 동안은 빼고 그냥 뭐 몇 년 사이로 그냥 그냥 3배 벌었네. 3배 벌었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돈을 그렇게 벌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벌긴 벌었지 14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번 거였고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투자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번 거야. 그리고 사실은 뭐 전원주 선생님 이런 분들은 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갖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투자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무슨 아내 말을 들어서 무슨 3배가 올랐네. 근데 또 그 아내가 어쨌든 지금 제 재혼한 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전처 때문에 돈을 날렸는데 지금 저 말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기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걸어서 쓰는 거, 뭐 잘 알죠. 뭐 그건 뭐 직업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동현이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은 사실은 동현이가 한 거고. 제가 이제 소스는 줬지만 저도 그냥 거기 이렇게 가보기만 했지. 제가 사실은 그 집에 정확한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조용구 씨가 무슨 뭐 그저 도시명 뭐저 생활주택 해가지고 뭐 작살났다고 해서 내가 구리해 이러면서 우리 동현이도 뭐 2배 올랐잖아. 그래서 김 소장 2배 맞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기사가 2억 5천 투자해서 10억 됐다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라 2억 5천 전세로 해가지고 5억짜리 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형 때도 잘못 알았어. 한 25평이더라고. 그래서 동현이가 연락이 와서 내가 무슨 그렇게 돈이 있냐고 그러면서 아빠 그게 아니라 뭐 나도 그건 알지 그냥 5억 정도 되는 그 집을 뭐 남들처럼 그냥 2억 5천 투자하고 내가 2억 5천 전세금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 근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야. 그리고 조금 지금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공사 막 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됐죠. 네. 현대죠 현대. 현대하고 포스코 ENC. 그거야. 네.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앞서서 걔가 갑자기 2.5억 넣어가지고 10억 부자 된 놈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동현이가 약간 빠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왜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동현이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데 몇 년 전까지 엄마 뭐 어쨌든 돈 관련된 분들이 동현이한테 연락도 오고 회사로도 연락이 왔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런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아차 싶은 거야. 조영구 뻔뻔에다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해서 내가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근데 또 한편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또 그래.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제가 어린 놈이죠.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해가지고 또 재테크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니, 김구라들 말이야 저거 있잖아.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저 김구라 손잡고 나가지고 방송하더니 뭐? 2억 5천원 투자하고 10억이 됐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좀 상실감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뭐 방송 활동 그래도 한지 한 십몇 년 됐고 어떻게 이제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전세 끼고 하나 샀는데 내가 조금 오바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실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김 소장? 오늘 실체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구리에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얘기도 할 겸 재개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좀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 했어요.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야, 진짜 기사는 그래 나오더만. 2억 5천 투자해서 10억 그러니까 벌었다고. 그건 없어요, 여태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네 배! 야, 4배 딱 그건 튕겼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강남도 그렇게 안 돼. 3년 만에 4배 벌면 앞으로 얼마나 버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동현이가 산 걸 정보도 틀렸어. 면적도 틀렸고. 면적도 틀렸고. 근데 이제 그건 맞아요. 근데 기자분들이 그렇게 쓰는 건 내가 이해는 돼. 왜냐면 기자분들이 그렇게 써야지.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지. 왜? 누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 5천을 넣고 2억 5천 전세를 끼고 그냥 5억짜리 산 거야. 그러니까 걔는 반은 빚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기준에서 보면 갭 투자인 거지. 캡 투자죠. 뭐 댓글도 막 그렇게 달려. 댓글이 좀 안 좋지. 김구라 갭 투기했다고? 내가? 갭 투기해서 10억 번 게 자랑인가? 내가? 뭐 그런 댓글 막 달렸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김구라 아들인데 김구라만 보고 또 그러더라고. 김구라가 2억 5천 갭 투기해가지고 10억 벌었다고. 그때는 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샀을 때는 또 오히려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때니까 정부가 집 사라고 할 때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었고 이제 구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수택 2구역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집이 미분양이었었어. 그래서 연락이 온 거야. 건너. 이거 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동현이한테 전달하고 동현이가 아빠 그럼 뭐 내가 해볼게 뭐 이렇게 해서 마침 뭐 조금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서 한 건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분양이 안 돼서 근데 분위기 안 좋을 때예요. 몇 채가 남아 돌았어요. 금리 올라가고 네. 집값 떨어질 그때야. 남아 돌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알고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23년 7월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요. 맞아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이제 조합 설립이 2024년 6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재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엎어졌다 안 됐다 왜냐면 거기가 워낙 이제 약간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좀 달랐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동현이가 했던 그 집이 도로변에 위치는 괜찮아요. 막 지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어, 소개받은 사람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긴 다 저기 재개발 지역인데 거기만 왜 이렇게 새로 져서 그럼 또 그거 허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뭐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만약에 재개발만 되면 이거 뭐 허무는 거 이런 거는 어차피 건축업자가 조경 보고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동현이한테 권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날짜가 딱 좋은 게 이제 아파트를 짓잖아요. 18세대.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를 나홀로 짓는데 아파트예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지었으니까 맞아요. 입주권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이게 이후에 돼버리게 되면 아니 그건 사나만 하지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면서 지분 쪼개기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니까 고전에 사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구리에서 제일 큰 재개발이에요. 수택. 수택 2구역인데 면적이 10만 평이 좀 넘어요. 오. 세대수가 6,221세대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식사 정도 되는 거네. 거의 미니 신도시 정도로 짓는데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 4,200명 정도 돼요. 4,280명이니까 일반 분양이 한 1,500세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성도 좀 괜찮아 보이고
비례율이 108% 정도 돼요. 6천 세대가 있는데 원주민들은 한 4천 세대가 된다. 4,3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마 일반 분양으로 풀릴 것 같다. 일반 분양 물량이 그러면 1,500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1,50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공사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6월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맞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현대건설하고 포스코 ENC. 한마디로 브랜드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보니까 구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전용 84, 33평, 34평 아파트가 지금 13억 정도 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냥 얼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 10억 되잖아. 조용 그 펌프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때 김만도 뭐 그렇게 돼요.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지금 10억이란 게 아니라 그래, 맞아. 개발이 되면 25평은 10억, 33평은 지금 기준에서 13억 정도는 갈 것 같아. 우리 동해는 25평이니까. 근데 25평인데 이제 33평을 배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33평을 배정을 받고 수익성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 그걸 좀 알려줘. 제가 이런 거를 알맹이 있는 걸 오늘 좀. 그래. 부동산 자꾸 알맹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동안은 그 국에 건너기가 별로 없었어. 왜냐면 지금 상황이 뭐 큰 대책 발표하고 뭐 없잖아. 답도 없는 애기요. 오늘은 국에 건더기가 이만한 게 이만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고요. 자, 5억에 샀습니다. 전세 끼고 산 거는 일단 빼자고요. 5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전세 끼고 샀어. 전세 끼고 산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러니까 집값은 5억이잖아. 그래, 집값은 5억이야. 집값은 5억이야. 전세를 끼고 사든 내 돈 5억을 내든지 간에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샀는데 자, 하게 되면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합원들이 동현이처럼 뭐 25평 신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빌라 하나 가진 사람도 있고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으니까 막 혼재되어 있잖아요. 4,300명의 조합원들 중에 그러면 종교도 있고 나도 있고 일두도 있다면 각자의 가치가 다를 거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대부분 비슷한데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해서 이걸 권리 가액을 정해요. 그러면 우리 종현은 빌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감정 가격이 3억. 동현이 집은 5억에 샀는데 감정 평가를 하면 5억이 나올 수도 있고 4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기 편하게 뭐 3억이라고 쳐요. 근데 있잖아, 나는 궁금한 게 감정 평가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 그는 감정 평가사들이 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일관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그거는 주체고 예를 들면 땅이다.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여러 아니야.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 그치, 대지 땅이에요. 지분. 그러면 우리는 신축 건물이긴 하잖아요. 근데 40년 된 오래된 빌라예요. 그러면 그 감가 생각해 보면 건물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40년, 50년 되면. 그러면 땅값만 남는 이제 땅.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대지 지분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건물 상태를 보겠죠. 그리고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살만한 집인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너는 아무리 봐도 그냥 땅만 인정해줘야겠다. 땅값이 한 3억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에 있잖아, 뭐 길도 안 좋은데 구석탱이 있고 다 쓰러져 가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거는 이제 땅만 하고. 근데 너는 대로변에 끼고도 있고 땅도 좀 있고 건물 상태도 좋으면 너는 3억보다는 더 줘야 되겠어. 같은 4억. 평형대라도? 같은 평형이라도. 그래서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대지 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큰 물건이 좋은데 크면 또 가격이 비싸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단계에 대지 지분이 크거나 건물 상태가 좋은 물건들. 동현이가 좋은 게 이게 신축이니까 5억에 2억 5천 전세를 끼웠잖아요. 맞아. 이게 40년대 건물 같으면 안 되지. 5억인데 전세가 1억도 안 들어갈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내 돈을 4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네. 동현이는 신축이니까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갔다. 그 김인만이가 그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였구만. 그때 전화했을 때 그건 뭐 그냥 뭐 뭐 그래요 그랬는데 근데 그때 솔직히 나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어. 아니 나도 왜냐면, 몰랐어. 이게 구역 지정이 2023년에 되고 2024년에 조합 설립이 되는 거 너무 빠르거든. 근데 그 전에 몇 번 좌초가 됐다는 거야. 아무리 좌초가 돼도 그래서 나는 이거 조합 설립만 해도 한 5년 걸리겠다. 푹 묻어둬야겠다라고. 그래, 그때 나한테 그래서 그냥 동현이 형님 저기 한 7순 될 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동현이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동현이가 어쩌다 아빠 그럼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러면서 나랑 좀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은 동현이가 한 그래서 거죠.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건 긍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운도 따라줬지. 운이 따라줬는데 자 감정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할게요. 제 생각에는 한 5억 나올 것 같아. 그래? 4억에서 5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하기 편하게 3억이라고 쳐요. 우리가 3억 받았어. 그러면 5억에 샀는데
나는 3억이 된 거예요. 야, 2억 내 손해 아니야? 손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있고 이제 고전에 아까 제가 비례율 108% 얘기했잖아요. 감정 가격은 3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일반 분양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는 110% 인정해 줄게. 1.1배. 그러면 3억인데 1.1배 110%면 3억 3천이 3억 3천이네. 그럼 3억 3천이 이제 나의 가치가 되는 가치가 되는 거야. 5억은 일단 잊어먹어. 나는 지금 3억 3천이야. 어쨌든 새 아파트 받으니까. 3억 3천이 나의 가치인데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있거든요. 분양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 그치. 일반 분양가는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 조합원들이 주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저렴하게 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한 7억 정도. 요 정도 같으면 7억 정도 나올 거예요. 싫어. 34평을 배정받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국민평형대라고 하는 84. 전용 84. 84를 받으려면 7억 정도. 뭐 전용 59, 25평을 받으려면 막 6억이나 5억 5천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33평 받고 싶어. 7억이잖아요. 아까 평가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3억 3천이었잖아요. 그러면 7억에서 3억 3천을 뺀 금액은 내가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동현이한테 내가 욕먹은 게 이런 거야. 아니 지금 당장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다 제대하고 나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쳐넣어야 되는데 전세금도 어쨌든 갚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김구라가 갭 투자한 줄 알고 있고 정말 내가 봅시다. 자, 그러면 3억 7천을 추가 분담금 냈어요. 그럼 34평 배정받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나는 총 5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5억에 3억 7천을 더 냈으니까 8억 7천을 투자한 거잖아요. 8억 7천을 투입을 해서 이제 남느냐 안 남느냐가 나의 사업성이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을 앞서서 주변 시세가 13억 정도니까 13억이 하면 13억에 나는 8억 7천을 투자해서 몇 년 후에 13억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남는 돈이긴 하지. 그러면 5억 정도 남는 거네. 5억 남는데 아니라? 와 개꿀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언제 앞으로도 남은 게 많이 있잖아요. 사업시행 계획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고 5년 10년 정도 걸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 먹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13억이 되면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사는 게 유리한데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의 그 기회비용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10억, 13억도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얘기지 지금 당장 동현이가 10억 번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쵸? 내가 저기 옛날에 철원 땅 살 때 오르겠지. 몇 년 뒤에는 뭐 북한하고 이제 교류가 되고 그러면 그 땅이 최소 한 10억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호가를 내가 생각한 건데 사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또 이거는 지금 현재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쓱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 지금 시세가 지금 5억 한 7천에서 8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 옛날에. 옛날이야. 그럼 요즘 같은 때는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한 거야. 6억 5천 정도로. 그래도 어쨌든 그건 좀 먹긴 먹었네. 시세만 해도 6억 5천.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 일단 1억 5천 정도는 먹었어. 먹은 거네. 1억 5천은 먹었고 앞으로 개발될 우리가 사서 다행히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미래 가치가 동현이가 먹을 게 한 5억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내가 근데 내가 저기 그 돈도 없고 나 지금 저기 그리고 난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팔래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던지는 사람 거의 없구나. 지금 매물이 없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바보도 아닌 이상. 그렇죠. 기다리면 5년 10년 후에 5억이라는 미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1억 5천에 던진다? 그거는 머리가 모자라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뭐 급매라든지. 그러면 급해. 그래도 피를 좀 붙이겠죠. 이게 재개발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나중에 13억 일반 분양할 때 나는 그냥 일반 분양 받을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사는 게 동현이가 산 게 유리한 게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5년 10년 후 일반 분양했을 때 내가 청약했는데 당첨이 되냐고. 안 되죠. 그러면 확실하게 물건을 잡는다. 그래서 이제 약간 피를 주고 들어온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좋은 동과 층을 먼저 선점해요. 그래. 6천 세대 중에 4,300은 조합원들이 먼저 찜하고 남는 1,300을 일반 분양하니까 일반 분양은 뭐 길가동이나 층수가 낮은 게 이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겠죠. 거기 저 60몇 층으로 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로얄층은 조합원들, 평면 또 포베이 판상형 구조는 조합원들이 야, 좋은 거 그러면 이제 가지고 동현이가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걸 넣어야지 되는 거구나. 넣어야지. 아하. 그리고 면적도 늘어나니까. 난 돈이 없어 그러면 25평을 받으면 돈을 적게 넣어도 되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네.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 사람 언제까지 들어와야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구역인데 지금도 조합원은 되는데 구리가 아직 규제지역 지정은 안 됐잖아요.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재개발은 관리 처분 나면은 일단 거래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지역 아니니까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매물 잠김 현상이 있구나. 구리는 그나마 거래는 되지. 아직 나중에 묶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딜레마겠네. 이거는 좀 돈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내가 뭐 5억이야. 내가 샀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 있잖아. 한 9억에 파세요. 그러면 그거는 던지는 게 낫지 않아? 와, 그거는 9억이야. 그거는 고민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9억에 판단해야지. 9억에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겠구나. 있을 수도 있죠. 9억에 들어온 사람은 야 나가 5년 10년만 참으면 13억이 되고 그 사이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지금 13억이지 나중에 10년 더 올라갈 후에는 수도 있으니까. 이게 15억 18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추가 분담금 낼 돈도 없고 전세금 돌려주기도 피곤하고 그냥 난 9억 받고 빠질래 라고 하면은 그것도 거래가 나쁜 딜이 선택은 될 아니네. 수는 네, 있죠. 나쁜 근데 선택은 지금은 아니네. 일단 매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사고 싶으면 연결해줘요 동현이하고 하나 사? 어쨌거나 이래서 이제 정말 제가 자식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난 김구라 갭 투자는 정말 싫더네.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니까 갭 투자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김구라 잘하고 안 쓰고 글이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만큼은 김구라하고 10억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김구라가 뭐 이렇게 된 거지. 김구라가 드디어 미쳤구나. 2억 5천 가지고 캡투기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갭 투기는 어쨌든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지금 투자지, 갭 투자. 갭 투자. 지금 분위기는 이제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그런 거지. 그때는 정부가 집 사라고 그랬다니까. 야,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었네. 확실히 남들이 좀 안 사고 침체될 때 좋은 데를 찾아가서 사면 그게 돈이 되네. 근데 막상 그 분위기가 되면 그때 제 반응 아시잖아. 그래. 야, 속으로 야, 진짜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 분위기에 산다고? 아, 이거 그냥 그건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뭐. 맞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샀지. 어쨌거나 우리 동현이도 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동현이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저도 이제 그 재테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요. 계속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진 형 얘기가 주식에서 망했다고. 난 주식 쳐다도 안 봐.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그러면 안 사람이라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옛날에 뭐 사귀던 여자친구 혹은 같이 살았던 그 부인이 김씨였다고. 나는 김씨랑 안 맞아. 이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대한민국의 반이 김씨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우만 안 범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바보 같은 판단을 할 확률을 공부를 하면 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그 종묘 얘기했잖아요. 저기 종묘 갔다 왔다면서요. 종묘 갔다 왔죠. 네. 요즘 서울시하고 국가유산청이 이제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붙어서 이게 뭐가 이슈인가 현장에 이제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봤는데 뭐 종묘가 그거잖아요. 조선 왕하고 왕실의 그 유교 사당. 그렇죠. 재를 지내는 거죠. 재를. 굉장히 커요. 한 10만 평 정도. 그럼요. 굉장히 큰 곳인데 가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게 이게 히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세운상가 있잖아요. 그 옆에 세운 사구역이 있는데 그게 2006년도 그 당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도 이제 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막았던 게 지금은 국가유산청이고 그때는 문화재청이 이거 이렇게 개발하면 안 돼. 종묘가 고층 빌딩이 세워지면 경관이 해치게 되니까 유네스코가 95년도에 지정이 되거든요. 안 돼. 75m로 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 돼. 라고 부딪히다가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한 수 더 떠가지고 존치구역. 그냥 내버려둬. 개발하지 마. 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쭉 무산되고 가니까 조합원들은 2006년도에 될 줄 알고 막 추진을 하다가 무산되니까 2018년도에 이제 합의를 본 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조합하고 합의 본 게 그럼 75m로 하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어쨌든 재산권 침해를 할 수가 없으니 어쨌든 존치구역에서 조금 풀어줘서 75m로 하게 되면 한 15층에서 20층 정도 짓습니다. 진행을 하다 2023년에 또 서울시장이 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되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돼. 고층으로 하자. 145m로 하자. 의회도 서울시 의회도 이제 국힘 지금 맞아요. 야당이 좀 국힘 많다 많아요. 보니까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조례에 국가유산청,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빼버립니다. 아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제가 빼버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은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이제 컨트롤하지만 또 어쨌든 간에 그 외에는 국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산청이 소송 걸었죠. 근데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주긴 해요. 서울시가 빼도 돼. 서울시 개발해도 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최근에 국가유산청이 또다시 이제 반대를 하죠. 이거는 유네스코 취소될 수도 있다. 아하.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리버풀에도 해양 도시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옆에 고층 개발하다가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취소될 수 있으니까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무슨 소리야 공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해서 부딪히는데 가보니까 가깝긴 하더만 종묘가 있고 종묘 앞에 그 공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공원 있고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붙어 있더라고. 세운상가 지금 이제 개발될 지역.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존 입장에서 보자면 야 종묘에서 너무 가까워. 145m면 한 40층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라고 반대를 하는 거고 또 개발하는 조합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여차 수십 년 동안 그치. 피해 입은 게 지금 몇 천억이 되는데 한 4, 50년 됐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보존을 하려고 하면 보상을 해주고 거기를 박물관처럼 만들든지 개발을 하려면 145m가 어려우면 뭐 100m로 하든 해가지고 디자인을 좀 종묘하고 어울리게 디자인을 하든 뭔가 답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시간만 끌면 그치. 이렇게 이제 또 소송 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시장이 또 어쨌든 간에 교체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면은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애가 타고 20년 2006년이니까 지금 20년 동안 공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워낙 이제 노후돼가지고 진짜 노후됐죠.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좀 현명한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너무 뭐 지금 여당 야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담백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변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김구라 경제연구소를 애청하는 30대 구독자입니다. 30대 초반 3살 딸을 둔 맞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1.1억 정도니까 그냥 평균적인 어떤 직장에 다니는 그렇죠.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자, 그동안 말이죠. 부동산 주식 투자를 위해서 총 자산을 4.8억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모았네. 부부가 그래도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실 뭐 많이 모았네요. 자, 저는 말이죠. 이제 잠실 근무지만 재택 위주로 일하고 있고요. 아내는 역삼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재택을 하다 보니까 주식 쪽에 조금은 여유가 좀 정보를 보고 이걸 살필 만한 여유가 있잖아.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물론 이분도 일을 하지만. 자, 그래서 말이죠. 이분이 그 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네요. 은평 아파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 일부, 은 일부, 그리고 한국 주식도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지금 늘려놨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금과 달러 예금만 조금 보유하고 있다. 하면서 현 거주는 3번에 전세로 살고 있고 3인 가족이 지금 18평에 살고 있는데 2026년 말까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애도 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금 집이 좀 좁을 수도 있어요. 다만 최근에 말이죠. 규제된 강화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자산이 늘었음에도 상급지로서의 이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 후보지 자 말씀드립니다. 금정, 인덕원, 광명, 수지 4곳. 그러니까 이분들 내가 보니까 되게 조사를 많이 하고 현실적인 분들이네요. 네네. 네, 어쨌든 뭐 저 돈도 없는데 무슨 뭐 저기 해가지고 무리해서 이런 생각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좋은 데잖아요. 금정, 인덕원, 광명철산, 수지 모두 임장 다녀왔고요. 금정은 34평, 나머지 지역은 25평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철산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은 더 금정보다 나으니까 매수 예산은 최대 9억.
이사 후에는 말이죠, 딸이 성년 될 때까지 최소 15년을 거주했으니까. 왜냐면 직장 접근성 네 곳 모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이분 진짜 제대로 된 분이네. 네. 오. 야, 담백하게, 그래서 담백하고 되게. 있잖아. 자, 이렇게 답을 한 4개를 깔아놓고 이 중에서 김만희가 한번 저기 해봐라.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김만희가 골라도 분명히 자기가 답은 있을 거야. 그럼 왜 물어봤어? 속으로 있잖아. 아우 저것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민만의 또 관점에서 한번 또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두님이 판단하시기에 투자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예산 그리고 입지에서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함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생각나는 데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김맛이라면 1, 2, 3, 4인데 본인이 한번 순위를 매겨봐도 되고요. 예. 아, 이분이 질문을 잘한 게 일단 야 이게 이두의 판단을 맡기는데 종묘 가서도 촬영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이두라고 그래? 와 이두 맞죠? 그래? 너무 김구라 연구소 잘 보고 있다 진짜. 아, 이두라고 그래? 나 김 소장도 아니고 이두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네. 김구라 연구소의 위상이 그나마 다행히 저보고는 손가락질만 하더라고요. 진짜? 이러고 가시던데? 그 말을 해야지 손가락질은. 아니 왜냐면 여기 있잖아. 그 지명도가 또 김만희가 좀 낮잖아. 그래도 이두라고 말을 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저 김종현은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그 주변 분들 그 있잖아 그 저기 그 똑똑한 사람? 부동산 그 전문가 저 헛소리하는 사람 말고 저기 그 주식 있잖아. 그 똑똑한 사람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지 그게 맞죠. 그래요. 근데 저보고 손가락질 하더니 그 김구라 경제연구소 켜놓고 그거 보고 가신 그거 진짜 보면서 애청자네. 이러시더라고. 그럼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젊은 분이었어요. 그럼 사인해주지 그랬어요. 요청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해줘? 자, 저는 이분 질문이 마음에 드는 게 이분이 질문 제대로 했어요. 이게 정석인데 뭐냐면 대부분 분들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 4억 8천이 있는데 추천해줘요.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맞아. 그거 주식도 똑같잖아. 그냥 맞아. 다짜고짜 추천해달래. 조용구 아니야 조용구. 안 그래 조용구 아니야. 조용구 아니야. 오늘 연구형 귀가 간질간질하다. 자다가 조용구 또왜 이러는 아니야. 거야 이게. 근데 이분이 이게 정석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아파트든 지역이든 땅하고 전문가한테 이 중에 순위를 정해달라.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게 맞느냐라는 검증을 받는 게 맞지. 밥까지 떠먹여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분은 지역을 딱 정했잖아. 금정, 인덕원, 광명, 철산, 수지. 아니 그 왜냐면 있잖아요. 사실은 김만 씨가 이제 가끔 이제 저하고 이제 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빛이 안 좋아.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저기 있잖아 개인 상담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쨌든 한 일이 돈 받고 이제 상담해 주는 건데 상담했는데 진짜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돈은 뭐 사실은 턱도 없는데 뭐 강짜 부린 사람이 있고 돈은 있는데 추천해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쩌요 막 계속 얘기하네요. 그런 분들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만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금정, 인덕원, 광명, 수지인데 일단 저는 금정은 GTX 호재가 있긴 한데요. 일단 가격 탄력성을 보자면 일단 금정 쪽에 뭐 두상복합이 있고 또 상권이 있고 3본 신도시가 있는데 탄력성은 좀 떨어져요. 금적인 게 탄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서쪽에 있어서? 서쪽이라기보다도 이제 금정이 3본 신도시하고 끼고 있는 이제 지하철역인데 그쪽이 평촌보다는 교육 환경도 그렇고 뭐 물론 GTX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죠.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이제 시장 가치인데 용인 수지나 광명이나 인덕원에 비해서는 좀 느려요. 쟤들이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뒤따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일단 3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분이 3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증을 본 것 같은데 평촌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3본으로 가게 되면 범계역까지는 지하예요. 근데 범계역에서 금정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땅 위가 철도가 도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의 맥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시끄럽고. 거기서 나가려면 고가도로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도 트래픽 잼도 많이 생기고 그게 철도가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휘감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약간 섬처럼 고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 금정이 그래. 네, 3본 신도시가. 그래서 저는 도시 설계가 잘못됐다. 돈이 들더라도 그거 3본 역까지는 땅 밑으로 대야역까지는 땅 밑으로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3본이 그래도 꽤나 저는 사실 일산 살아서 3본 쪽은 이제 가본 적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군포에서는 핵심이고
근데 그 어쨌든 그 군포지만 어쨌든 이 금정이 약간 거기서도 조금은 이런 좀 지리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 3번에서는 좋은데 거기서 한 10km 올라가게 되면 평촌 신도시가 있거든요. 5km, 10km 가면 평촌 신도시는 평지에 교육 환경도 좋고 지하철도 지하에 과천 가기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촌이 좀 좋아요. 아, 그래, 맞아. 사실 저기 안양, 평촌이 굉장히 또 유명한. 안양시청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학원가가 맞아. 그저 안양 사시는 분들은 그 평촌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대단하시더라고. 학원가로 보게 되면 대치동, 목동, 다음으로 맞아. 분당과 평촌을 쳐주거든. 사실은 일산. 일산 살아가지고 평촌을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평촌은 또 일산을 또 신경도 안 쓰잖아. 우리는 사실 너무 멀어, 정서적으로. 평촌 입장에서는 일단 일기 신도시의 넘버원은 분당이고 평촌은 야 우리가 2등이지 라고 하고 일산은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래도 분당 일산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평촌하고 일산이 서로 자기가 2등이라고 아하.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일산의 규모는 큰데 어쨌든 평촌이 알짜라는 거고. 강남 가기도 편하고. 그치.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군포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나이가 이제 한 25 정도 된 신입생이 있었어요. 그 형은 옛날에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회장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왜냐면 우리보다 이제 나이도 위긴 하지만 돈이 좀 있었어.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군포에 땅이 많은데 군포가 이제 개발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땅을 갖고 있었던 원주민의 자식이었나 봐. 그럼 돈 많이 벌었겠네요. 그래서 뭐 좀 생긴 건 시쭈구리한데 좀 돈 좀 쓰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군포, 친하게 지내야 되네. 군포요 뭐 이랬거든. 근데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돈 쓰는 이의 어떤 성향이 나하고 맞아야지. 아주 사람만 5만 대 다 끌고 다니면서 좀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또 안 다니거든. 그러니까 인내력 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계속 다녀야지 나중에 한 밤 됐을 때 이렇게 돈 쓰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총액은 같을 수 있어도 쓰면서 다녀야지. 계속 그걸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군포가 사실 안양보다는 사실 조금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그러니까 작고. 자금이 부족해. 가성비로 가려고 그러면 3번 신도시 가면 돼요. 가성비가 좋고 또 살기는 좋으니까 뒤에 수리산 또 있어 좋은데 이분은 일단 자금력이나 보게 되면 3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일단 평촌 신도시 교육 환경이 좋은 15년이 살겠다고 하니까 평촌 신도시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TX가 아쉽다면 인덕원역에 GTX가 생기거든요. GTX-C가 들어오니까 인덕원까지. 그러니까 금정보다는 인덕원이 나을 것 같고요. 용인 수지도 당연히 가격 탄력성이 좋아요. 신분당선 타고 가면 이분 직장이 역삼하고 또 잠실 쪽이잖아요. 물론 재택도 하지만 그러면 아마 역삼으로 가기는 신분당선 타면 용인 수지가 아마 금방이죠. 네, 강남역까지 금방 가니까. 저는 1번으로 따지면 용인 수지가 1번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탄력성도 좋고 직장 접근성도 좋고 자녀 키우기도 좋으니까 수지가 1번, 2번이 평촌이나 인덕원. 평촌 인덕원. 광명은 물론 7호선 타면은 이제 가긴 하는데 광명 또 가격이 이제 광명도 너무 넓어요. 철산동 또 가격이 비싸거든요. 전용 84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가 한 15억, 그래. 네, 13억, 15억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거기도 아직 구도심이랑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철사역에서 뭐 재개발 있고 막 그러는데. 신축 아파트 위주로.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광명 뉴타운도 있는데 요즘 광명 뉴타운 쪽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살기는 괜찮은데 이분이 출퇴근하기가 저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고 광명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광명 시흥 신도시라고 또 7만 세대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든요. 3기 신도시. 그러면 신도시 물량이 또 나올 때 되면 15년이 살겠다고 하는데 15년 안에 광명 시흥 신도시 구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일시적인 7만 세대 입주 물량 공급 일시적인 과잉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려면 저는 용인 수지나 인덕원이나 평촌 정도에서 찾아보시는 게 충분히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 소장 얘기는 일단은 용인 수지. 용인 수지가 저는 1번으로 됐습니다. 근데 용인 수지가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신축은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수지구청은 특히 더 그래요. 근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가격대도 10억 이하로 해가지고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로 가게 되면 동현이 집처럼 운이 좋아서 빨리 재건축 추진되면 땡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구리하고 연결 짓는 거 구리는 진짜 구도심이 좀 오래됐고 여기는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잖아. 근데 고층 아파트가 사실 이제 중층 아파트들 아니에요. 여기 수지구청 주변은
오래됐고 한 15층 요 정도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5층 정도도 사실 이제 고층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추진을 하니까 이게 호재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산다는 게 아니라 15년 살다가 조합 설립이라도 되면 플랜카드 하나 붙이면 가격 올라가니까. 아, 근데 그런 표현은 좀 경솔한 표현입니다. 왜요? 플래카드 붙이면 가격 올라간다 이거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집값이 사실은 이유 없이 막 거품 있고 이런 거 그게 왜 이유가 아주 없어요? 작은 부분이 일조하거든. 뭐 우리는 얼마 이하로 내놓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비 사업의 단계가 진행되면 안전진단 통과, 조합 설립 인가, 플랜카드 붙이면 올라간다고.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게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 플래카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떨어져요? 안전진단에서 떨어져서 재건축이 나는 거잖아요. 아 안전진단은 통과됐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지. 근데 이제 이분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나는, 왜냐면 이제 지금 애가 3살이잖아. 3살인데 얘가 이제 15년을 살면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동네가 좀 노후하고 그러면 사실 그래도 애 키우는 데는 조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주로 좀 신축을 좀, 왜냐면 이분이 지금 봐봐요. 제가 봤을 때는 18평짜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3본 신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3본 신도시지만 어쨌든 구축이잖아요. 이제 명칭이 3본 신도시지.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옮기면서 30몇 평짜리에서 어쨌든 조금은 야 그래도 우리가 이사 왔어 하면서 이제 조금은 그 좀 이사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데 25평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돈을 따지면 25평 가야죠. 이분이 갈 수 있는데. 3, 4 정도가 어떠냐라는 그런 생각이, 왜냐면 이분들이. 긍정해? 응, 왜냐면 봐봐. 아니야. 다 2호, 2호, 2호인데 이분들도 2호를 사실은 고려하고 있어. 근데 마음속에는 야, 우리가 그래도 저기 애 낳고 좀 사는데 그래도 신축 좀 3, 4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정을 쓱 끼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의 정답은, 마음속의 정답은 금정인데, 야, 김인만이 저거 어떤 안 돼. 소리 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돼. 아니야? 네, 나의 전체를 밟으면 안 돼. 왜? 저도 이제 지금 사는 아파트가 한 18년 됐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신축 새롭게 지은 아파트거든요. 18년이 지났잖아요. 불평불만이 우리는 왜 신축을 안 가냐고. 분명히 신축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구축이 되니까 불평불만이 우리 아파트 오래됐다. 또 신축 가자 그러니까 저기 봐요. 지금 신축 들어갔잖아. 3살이 18살 되자. 18년 되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오래됐어 아빠? 우리는 왜 계속 구축에 사는 거야? 이런다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지금 봐봐. 수지나 광명이나 뭐 인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20년 됐죠. 그치, 20년 애가 됐는데 뭐 그러면- 하냐고. 그러면 35년 돼도 사실 그게 할지 말지는 사실 그때 가야 하는 건데. 그지 않아? 그래서 그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나 이런 데면 버티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좀 살 때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좀 사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지. 용인수지 쾌적해요. 그래? 가봐요. 좋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저기 김종인 어떤 생각이야? 아, 저는 용인수지에 제가 살았으니까 2001년부터 2000 아, 원주민. 한 6년까지 살다가 얘기 좀 제가 해줘봐요. 이제- 왜 가만히 있었어? 얘기 좀 아니, 해줘야지.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지구청역 주변에는 굉장히 오래된 거밖에 없어요. 특히 수지구청역 바로 뒤쪽에 있는 쪽은 거의 20한 5, 6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15년 사시면 40년 넘어가니까 뭐 재건축될 그런 가능성 정도는 뭐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다니까. 지금 이미 추진하는 재건축 얘기 단지들이 있어요.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노리시고 가시는 거면 그 주변에 이제 수지고도 좀 괜찮은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자연환경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또 보는 사람이니까 세 개의 어떤 평형대는 25평에 어쨌든 간에 조금은 구축인데 이분이 이제 굳이 금정을 끼워넣은 거는 아마 아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야 그래도 우리가 저기 애 키우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넓은 평형대에서 좀 신축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걸 끼워놓은 건데 김인만이 또 여기서 또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니즈를 약간 무시하고 근데 어쨌든 무시해야지.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요. 이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굳이 금정을 가고 싶다면 가시든지. 난 말릴 순 없지. 그래 근데 어쨌든 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금정이 그런 좀 이슈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른 데는 25평이고 여기는 34평이잖아요. 이유가 있겠지. 그치 이유가 같은 있긴 있지. 돈이면.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워낙 뭐 이제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또 이제 그 조금 또
연예인들 한번 또 불러서 아 좋다. 근데 그 저기 있잖아 지난번에 그 조용구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 연예인들이 이게 나올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 근데 영구 형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치. 그 형은 저 잘못된 예고. 다음에는 좀 잘한 예를. 아니, 그냥 이제 뭐 나와서 담백하게 주식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영국처럼 이제 그건 극단의 예고. 그건 극단의 예고. 그러면 그 마이너스의 손도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용만이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형들은 여기 나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만한 그런 또 이제 성향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소소하게 한번 또 좀 뭐 인디 밴드 드러머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